안녕하세요, 탑 리뷰입니다. 이번 시승기의 주인공은 바로 쉐보레의 대표적인 준중형 세단인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무려 6년 만에 완전히 풀체인지 되어서 출시된 만큼 얼마나 쉐보레가 칼을 갈고 갈았을지 저희 탑 리뷰가 정말 냉철한 분석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준중형 자동차 시장이 그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1년도에는 15.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 이르러서는 9.7%까지 하락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9.7%의 점유율 내에서도 다시 또 현대 아반떼가 50%, 기아 K3가 20%가량 판매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 30%를 르노, 삼성의 SM3, 크루즈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나눠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반떼 혼자 독식하다시피 할 정도로 준중형차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 반면 구형 크루즈는 시장 내에서 입지가 정말 부족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크루즈는 현대 아반떼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그 준중형 자동차 시장의 확대를 위한 킬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겠네요. 먼저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모습의 경우에 있어서 마치 그 만화책에 나오는 듯한 멋진 로보트가 연상이 돼요. 본넷의 경우 좀 낮게 각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좀 너무 젊은 층 위주로만 그 포커스를 맞춘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은 좀 이것보다는 살짝 진중한 거를 더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모습에서 저에게 몹시도 충격을 안겨준 그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헤드램프인데요. 이 헤드램프의 경우 소위 누렁이라고 하죠. 할로겐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옵션을 통해서라도 HID나 LED를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분들이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쉐보레가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살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정말 쇼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보면요, 본넷 댐퍼조차 없이 이렇게 거리식입니다.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국내 준중형 세단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량 풀옵션 가격이 2,600만 원을 넘어서는데도 중형 세단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댐퍼가 아니라 이렇게 쇠꼬챙이로 세팅한 것은 지탄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준중형 세단답게 이렇게 저급한 쇠꼬챙이가 아니라 댐퍼식으로 출고하는 게 100번 맞다고 생각됩니다. 옆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휠 베이스는 아반떼랑 똑같이 2.7m의 크기인데요. 잠시 뒤에 실제 실내 내부 공간이 어떨지는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휠 사이즈는 17인치입니다. 풀옵션 사양의 경우에 있어서 18인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18인치 휠을 장착하는 것은 약간 무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차량의 출력을 생각했을 때 연비, 가속력, 코너링 등등 18인치가 장착돼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행을 해보면 17인치도 조금 과하고 16인치가 딱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솟구쳐 있는 엉덩이 위에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의 범퍼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좌우 끝부분에 캐릭터 라인이 살짝 들어간 것은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합니다. 리어 램프의 경우에 있어서 프론트의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LED를 선택 사양으로도 고를 수 없게끔 했는데요. 좀 이 점은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너무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자리의 경우 아반떼보다 소폭 좁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장신의 남성이 앉아 있어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뒷좌석 공간이 되겠습니다. 앞좌석의 여유를 좀 상대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뒤에 앉아보니까 무릎의 공간이 다음처럼 이렇게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 점이 바로 아반떼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 있어서 일단 고급 소재로 덮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베오 차량도 그렇고 그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의 그립감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이번 쉐보레 크루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 그립감이라고 한다면 서킷 같은 곳에서 극한의 주행을 할 때에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에 있는 버튼들이 납작하고 그 위에다 고무 한 장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 운전 중에 버튼을 조작하게 되면 네 엄지손가락이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그 체결감이 많이 떨어져요. LTE 기본형답게 화려한 편의사양보다는 실속 있는 기본 사양들로 추려져 있습니다. 터치 감응 스크린이 그 크기가 작긴 하지만 야간 상황에서 그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괜찮고요. 대시보드의 경우에 있어서 윗부분은 플라스틱 재질, 밑부분은 인조가죽 느낌인데요.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남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대시보드의 위치가 낮다 보니까 바깥 시야 확보가 좋은 점은 물론 장점이 되겠어요. 팔걸이가 앞뒤로 이동할 수 있음에 따라서 그 기어봉 조작 시 팔꿈치가 닿지 않게끔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압식 파킹 브레이크가 지원되는데요. 옵션으로라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지 싶은데 완전히 빼버린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디오 음질도 무난합니다. 사실 최근 모든 브랜드들이 경차이건 준중형 차량이든지 간에 이 오디오 음질은 다 기본 이상은 해주는 것 같아요. 썬루프 개방감이 넓진 않지만 개폐 시에 큰 잡음이 나지 않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꽤나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반떼랑 거의 동급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자, 실내외에 대한 평가는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고 주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볼 것인데요. 사실 쉐보레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탄탄한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2015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아베오 수동 차량을 타면서 그 몹시 만족했던 게 바로 그 탄탄한 기본기였습니다. 이번 신형 크루즈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갖추었을지 한번 적나라하게 테스트해 보겠어요.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앞서서 실제 휠 구동 출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K 스피드에서 테스트한 그 다이노 결과, 즉 실제 휠 구동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원상 발표 대비 마력은 9.6%, 토크는 6.1%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정도이고, 제가 알기로 이 정도의 손실률이라면 아반떼 AD보다도 적게 그 손실률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이노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 주행 시의 느낌을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최고 23토크가 3000rpm에서 터지는 만큼 그 rpm까지 토크가 리니어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실용 구간인 2000에서 4000rpm에서 토크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에 새롭게 개발돼서 장착된 이 LE2 엔진은 다분히 어떤 고출력을 위한 다운사이징이 당연히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확보된 실제 휠 구동 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가속력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차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돌파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8.62초입니다. 구형 대비 많이 발전한 그 엔진과 그 미션 덕택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아반떼 모델과 비교해 보아도 거의 비슷한 정도 혹은 좀 더 우위에 있는 가속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속기의 경우 자동 6단 미션이 새롭게 적용됐는데요. 이 변속기 좀 특이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가령 VDC를 완전히 해제한 다음에 수동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가령 6300rpm쯤에서 타사 차량들의 변속기는 그냥 다음 단으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좀 맥이 빠질 때가 있는데 얘는 6300rpm쯤에서 고정된 채 퓨얼컷이 걸립니다. 즉 그 변속을 할지 말지는 운전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운전자에게 맡기는 오랜만에 좀 재미난 변속기가 하나 국내에서 나왔네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입니다. 이 변속기는 레브 매칭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속을 하게 될 때 저희가 데이터 로그를 분석해 보니까 스로틀 양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변속 충격을 많이 완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저희가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에도 승차감이 비교적 완화되는 그러한 장점도 함께 확보되어 있네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준중형 세단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그 차량인 만큼 변속기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 속도 같은 게 가장 기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딱 그 라이벌들 딱 그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변속 속도라든가 반응 시점 같은 게 가장 기민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딱 그 경쟁 모델들 그 정도 수준의 그 변속 질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그 리어에 적용된 서스펜션은 토션빔 방식입니다. 이제 국내 그 다수의 소비자분들께서는 차량에 뭐가 들어갔는지, 즉 셋업에 많이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갔느냐, 셋업보다는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지, 세팅이 차량의 능력을 결정짓는 더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 쉐보레 크루즈의 서스펜션 능력 상당히 기민합니다. 이 급에서는 코너링 능력 분명히 좋은 평가 내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쉬운 건 서스펜션이 아니라 바로 이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금호의 솔루스 TA31이 장착됐습니다. 승차감 좋은 사계절 타이어 치고서는 그 사이드홀 강성이 제법 탄탄한데요. 따라서 REPS가 적용된 그 크루즈의 뛰어난 스티어링 휠 조향감과 맞물려 가지고 감성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감성은 감성으로 끝나야 되죠. 사이드홀 느낌만 좋을 뿐 그 실제 그립 능력은 많이 부족해가지고 코너링 전개 시에 그 재미난 주행을 하기에는 좀 언더스티어 현상이 커집니다. 게다가 한계치에 다다라서는 그립을 확 놔버리는 그 조르기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 그 절대로 어떤 그 감성만 갖다가 얘가 코너링 능력이 좋아 이렇게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언더스티어 현상을 상쇄시키려면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 구조이다 보니까 얼라이먼트 조정을 할 때 뒤쪽 토어를 건드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녀석을 좀 더 경쾌하고 좀 더 오버스티어 느낌을 내면서 주행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뒤쪽 타이어의 공기압을 엄청나게 올려주면 돼요. 저희가 현재 앞 타이어의 공기압은 35, 뒷 타이어의 공기압을 65까지 올린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도요타 86의 싸대기를 날린 만큼 그 오버스티어 느낌을 아주 재미있게 줄 수 있어요. 물론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기압을 뒤쪽을 많이 넣는 경우는 잘못했을 경우 염라 대왕님과 하이파이브 하기 딱입니다. 코너링을 즐기시려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공기압 세팅은 앞 타이어 35, 뒷 타이어 한 45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리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그 이상적인 코너링을 위한 공기압 세팅을 이제 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동 능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차할 때까지 계측된 기록은 다음처럼 가장 좋은 기록이 39m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9.242m가 되겠죠. 일반적인 준중형 세단의 수준만큼 딱 기록됐는데요. 만약에 타이어가 금호의 솔루스 TA31이 아니라 18인치에 적용되는 미쉐린 MXM4였다면, 그래서 걔가 17인치에 적용됐다면은 38m대나 혹은 37m대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G값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그래프처럼 최고 종지는 1.0G를 기록했는데요. 슬립량이 급격히 커지지 않으면서 그 G값을 꾸준히 끌고 가주는 것도 좋은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복되는 제동이 이어지자 이렇게 G값이 꾸준히 끌고 가지 못하고 약간 조르기를 보인 거, 이것도 약간은 좀 아쉬운 평가가 되겠어요. 브레이크보다는 타이어가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량의 성격상 연비는 상당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속 80에서 90km 정도 사이를 항속 주행하고 있을 때 계기판에 표시되는 연비가 리터당 아주 손쉽게 20km까지 육박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동급 경쟁 모델들 중에서는 고속도로 연비만큼은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시내 연비 또한 극악무도한 그 체증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라면은 11km 정도 가량의 연비를 확보하니까 정말 박수갈채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고저차가 제법 있는 구간, 이러한 상태에서도 아이들링 스탑이 아주 손쉽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보레 크루즈의 시승기를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준중형 패밀리 세단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연비에 있어서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시속 80km 정도가량의 고속도로 연비가 20km는 거뜬히 확보하고 시내에서도 11km대가 가능하니까 정말 이 점은 박수를 보냅니다. 게다가 쉐보레 특유의 탄탄한 고속 안정감 및 그 유치찬란한 토션빔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고도 남을 법한 탄탄한 코너링 능력 등등 기본기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사양, 바로 그 사양에 한해서는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2,600만원이 넘어가는 풀옵션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도 엔진 후드가 쇼버 형식이 아니고 버튼 질감도 직관성이 떨어지고 헤드램프 옵션도 HID나 LED를 선택할 수 없게끔 옵션 정책을 취했고 리어 램프도 일반 벌브 타입이고 앞좌석 통풍 시트도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쉐보레 크루즈의 시장 반응이 예상만큼 신통치 못한 것으로 합니다. 보통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그리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가격 때문에만 판매 저하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기 뛰어난 거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경쟁 차종들의 기본기도 분명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쉐보레만 기본기가 탄탄해, 이런 생각이라면은 그건 정말 자만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탑 리뷰는 이러한 자동차 시승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 비교 테스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10만원 정도 가량의 저가 썬팅 필름과 그 다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 고가의 썬팅 필름, 그 두 개가 실내 내부 온도 차이에 있어서 얼마나 그 격차가 벌어지는지 저 또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희 탑 리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내가지고 참신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